오늘은 4.3 사건, 4.3이라서 4월 3일이라서 추념식이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불참했고 이제 뭐 오늘 유세 중에 추모식 불참은 송구하다. 실천하는 마음으로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단법인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제주 4.3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매우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지금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제주 4.3 사건 그 추모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송구하다라고 밝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100번 옳다고 생각하고 4.3 사건을 대하는 그 진정성 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여러 그 법안도 이렇게 직접 처리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4.3 사건을 대하는 그 진정 어린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네. 그 지난번 지도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도부는 아닌데 이제 지난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뭐 4.3 관련한 망언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그 당사자가 김재원 최고위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뭐 직접 찾아가서 사죄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4.3 관련한 망언이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좀 찾아뵙고 참석해서 이제 유족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뭐 그동안의 과오도 좀 반성하는 모습을 직접 제주에서 좀 보여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표도 서해수 기념의 날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민주당에 지금 공천된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천안함 관련한 막말, 음모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제기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천안함 유족들이나 천안함 그 희생 용사들한테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또 제주 4.3 사건에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비판을 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본인 행동부터 되돌아본 다음에 남을 향한 비판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내로남불 성향만 계속해서 보인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정 님이 댓글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장일수록 국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참석을 하셔서 이제 좀 그 아픔을 좀 보듬어주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불참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뭐 공개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에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뭐 제주 4.3 사건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어떠한 그 추도사를 이렇게 읊으시면은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또 보나마나 정치에 개입한다라는 또 비판을 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그 정치적 맥락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서 아마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민생 토론회, 그 국민의 민생을 조금 살피기 위한 그 민생 토론회조차도 정치 개입이라고 지금 비판하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그러한 논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좀 있어야 할 곳에, 계셔야 할 곳에 안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을 드리고 추모 대회에 와달라라고 했을 때도 그냥 본인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방식으로 추모를 대신하는가 하면, 사실 그때도 유족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 한번 와달라라고 말씀을 드리셨던 걸 텐데 그때도 참석하지 않으셨고, 이번에도 이제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도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서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지지층 결집용으로 무언가 행보를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국민들의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듬는 건 너무나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북 유세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자체 판세 분석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요 얘기부터 좀 해보면 전국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이 55곳,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26곳이 박빙으로 이기거나 진다. 말 그대로 살 얼음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선거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어려운 난국을 맞고 있어요.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은 더 다가갈 수 있고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또 계속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성의 모습과 성찰하는 자세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뭐 수도권을 비롯해서 경합지라고 불리는 곳들은 뭐 몇 퍼센트 포인트 이내, 뭐 적게는 뭐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쨌든 낮은 자세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의지가 선거 마지막 날까지 선거운동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 의지 그리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하기 쉬운 수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좀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다 돌아갔을 텐데 그걸 후보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각 지역구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네, 공유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네, 좀 네. 나왔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공유를 비공개로 다 해주기 마련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전달되면 사기를 꺾을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달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좀 자체 판세 분석을 한 것만 봐도 살얼음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자명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뒤집을 만한 뭔가 카드가 있느냐. 왜냐면 이번 주 금토에 사전투표가 시작이거든요. 네. 사실은 사전투표 직전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뭔가 선거전이 절반은 좀 지나간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반전할 만한 계기가 저는 대통령의 그 의료개혁 담화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사실 국민의힘이 원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좀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 아니면 국정 기조와 관련된 뭐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담화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의 악재를 그대로 안고 그냥 가는 모양새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살 떨리는 선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식의 판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당 자체 분석 결과를 좀 공개한 게 어떻게 보면 좀 결집, 지지층 결집 이런 걸 노렸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지층 결집의 효과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낮은 자세를 유지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일종의 노력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를 대하는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가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주 판이하게 달랐다고 봅니다. 첫 선거 유세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저희는 가락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생의 최전방인 가락시장을 방문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드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민생을 더 낫게끔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용산을 찾았죠. 용산을 찾아서 정부를 향한 투쟁을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탄핵 발언도 지금 서스럼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정당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아마 아주 자세하게 면밀히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 경남 유세에서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을 거다. 그렇지만 100일도 안 된 제게 그 책임이 있지는 않지 않느냐.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억울하다. 제게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잘못과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메시지가 뭔가 바뀐 거냐,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호소에 가까운 그런 유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그 모든 잘못과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 말씀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당당한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양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부여하신 기회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실패한 것은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아니었을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좀 참패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정말 유학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닐 정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내에서 뭔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동을 계속 해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선거가 지면 또 비대위가 구성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질 것 같은 상황이 자명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감정에 좀 호소를 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정권 심판론의 바람을 이기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동안 선거 전략을 너무 잘못 짰어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뭔가 정책 선거를 하거나 좀 비전 선거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조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민주당을 공격하기만 했잖아요. 그게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는 하셨을 걸로 봅니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책임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 했으니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을 했고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를 던져라.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이제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박성민 최고한테.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좋은 말씀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셀카 찍는다, 뭐 호떡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어쨌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 이 복잡 다단한 선거판에서 과연 전략을 잘 세우고 여당 대표로서 뭔가를 할 수 있었겠느냐. 사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서의 강점은 뭔가 그 톡톡 튀는 버릇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정치권을 향한 신랄한 비판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그게 사실 여당 대표로서는 선거 치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본인이 잘하던 그러니까 늘 해왔던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오죽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2주 동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범죄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사실 여당 대표로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선거에.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핑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댔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당 대표로 나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체제로서 역할을 할 거였으면 조금 더 담대한 비전이나 정책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책은 지금 뭐 공약집에도 없는 거 갑자기 내놓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오히려 급조된 정책을 내놓을 뿐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연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아마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민주당 공격 그러니까 뭐 이른바 야당 심판론 이런 게 전혀 먹히지 않을 선거인데 그걸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 당의 그 급조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당에서 내고 있는 정책들은 지난 몇 달간 길게는 몇 년간 고민하고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급조된 정책을 내놓았다가 급히 철회하는 촌극은 민주당이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이번 총선 10대 공약집 안에 넣었다가 반발이 일어나고 논란이 되자 그것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 그러니까 대국민 민망한 그런 그 활극을 연출했던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 책임이 제일 크다? 아니 그렇게 치면 홍준표 시장은 지금 당에 들어온 지 수십 년 되셨다고 맨날 그것을 자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당의 뭐 원류다. 내가 이 당에 원래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다면 지난 수십 년간 당에 계셨던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큰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말씀처럼 들어오신 지 100일도 안 되셨는데 그 책임을 당의 원로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홍준표 시장이 또 엊그제는 함은경 후보가 했었던 그 대통령 탈당 요구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이 선거에서는 우리가 뭐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약간 어긋나시는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니까 너무 그 SNS를 많이 올리시다 보니까 본인이 과거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또 입장이 선회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 퍼포먼스 중에 하나로 셀카 찍는 것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유세 때는 이제 시민들과 해서 그 휴대폰 후레쉬를 킨 다음에 하나의 장관을 연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카 찍는 것은 그냥 유세 퍼포먼스 중에 하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 현장에서 내는 그 메시지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도 당의 원로이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런 식으로 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발언을 조금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을 거다. 100일도 안 된 제게 그 책임이 있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정부에서 역임했으면 그 정부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요직을 했고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이가 뭐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나 어쨌든 둘의 그 친소 관계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서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회피하는 발언은 뭐 별로 이제 쉽게 말하면 먹히지 않는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입시비리 혐의로 2심까지 지금 유죄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그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에게 민주화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명령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실패한 정부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실패한 정권이었습니다. 그 정권에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조국 대표도 그럼 지금 정치권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할 뿐입니다.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어제 재외국민 투표 선거 투표율이 이제 끝나서 이제 나왔는데 62.8% 역대 총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이제 뭐 이번 총선에 이거를 두고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 결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번 총선의 전체 투표율을 71.3%, 사전 투표율 31.3%로 목표치 제시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사실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백분 토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네. 젊은이들이 망친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젊은이들이 헝클어 놓은 이거 노인들이 구한다는 호소를 해서 60대 이상 투표를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사실은 좀 논란이 좀 일고 있긴 한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젊은이들이 뭘 망쳤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뭐 민주당에 대해서 뭐 젊은 친구들이 지지를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뭐 노인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뭔가 이런 말씀을 하셨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였고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제대로 합리적인 판단들을 다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 층을 마치 뭐 나라 망친 주범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보고 투표율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전 투표율도 이번에 되게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전 투표에 대한 인지가 이제 아무래도 해가 갈수록 다들 많이 높아져 계시고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정권 심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저는 투표율로 높은 사전 투표율로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투표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장에 나가셔서 지금 이제 이 국회를 범죄자들의 진지,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그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심판을 국민들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좀 참작하셔서 아마 투표장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재판 뒤에 서울 동작을을 또 찾았어요. 이제 이 지역이 사실 유산명 민주당 후보랑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사실 격전지인데 뭐 이번에 5번째, 6번째 이 정도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이제 유세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나베라는 별명을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불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론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이 나베라는 표현이 일본어이긴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그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어요? 이게 합친 거잖아요. 네, 합친 일본어랑 합친 건데 네. 이게 여성을 비하하는 그 속뜻이 또 있다고 해요.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나베라는 용어를 그 유삼영 후보도 과거에 나베는 뭐 짓밟아야 된다 뭐 그런 그 홍보물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삼영 후보가 쓰지 말아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당 대표가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성 비하적인 시각이 아주 여실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 좀 되물어봐야 돼요. 이재명 대표의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로 인해서 종북 세력이 지금 사실상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막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인데 과연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 이재명 대표가 과연 친일 프레임을 자꾸 쓰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캐캐묵은 프레임입니다. 이미 나경원 대표와 관련돼서 이러한 그 의혹 제기는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친일을 외칠 자격이 또 있나?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법카 유용을 통해서 자기의 비서를 시켜서 청담동에 일본제 샴푸를 사러 갔다 오라고 한 그 의혹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법카 유용해서 일제 샴푸 쓰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일본 뭐 친일파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굉장히 해괴한 주장이고 공허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나베가 아마 그 나경원 플러스 아베 그러니까 일본 전 총리 그 성함을 이제 합성한 거여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약간 비하 단어는 아마 다른 단어일 거예요. 아니요, 이 냄비 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냄비랑은 아니, 다르잖아요. 그런 다른 거죠. 예, 나베. 이거는 조금 이 아무튼, 오해 소지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다른 그 일본 전 총리의 이름을 이렇게 합친 뭐 그런 별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뭐 이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사실 본인이 자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일본의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도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인정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거는 사실은 그분의 이제 역사 인식을 의심할 정도로 매우 잘못된 행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이제 나경원 후보가 있는 그 동작 지역이 유사명 후보와 굉장히 이제 좀 접전의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이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잘못된 왜곡된 역사 인식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뭐 그 일본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위안부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취했던 태도, 뭐 일본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맞춰주고 이랬던 모양새들이 사실은 특히 일본이라는 그 민감한 그 역사적 코드를 건드리는 그 행태가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윤석열 정부의 그 일본과의 외교 전략의 실패, 그리고 뭐 역사 왜곡 논란, 뭐 극우 이념 논란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선거운동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외교 이번에 일본이랑 관계 설정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는 책임 있었잖아요. 피고 기업들 배상하라라고 일본에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전혀 아무것도 받아내지 않고 그냥 제3의 변제기관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좀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좀 근데 어쨌든 그것도 잘한 행동은 아니었죠. 지원 유세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라는 말을 했어요. 전직 대통령이 아무래도 유세 전에 직접 뛰어든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뭐 좋아하는 평소에 친밀했던 후보 한두 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의 PK 지역을 상당한 지역들을 다니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게 전직 대통령은 그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책임이 있으세요.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그렇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 민주당을 향한 그 지지를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못하고 후회가 없는 좀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실패한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후한무치한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이미 본인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폭등이나 뭐 실패한 외교, 뭐 경제, 안보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던 정권을 이끌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본인이 공언했었던 잊힌 삶으로 되돌아가셔서 국민 화합과 통합에 좀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 전 대통령께서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게 이례적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 2년 정도 했던 게 결국에 문재인 정부를 탈탈 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도 굉장히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검찰의 수사부터 감사원들까지 나서가지고 전직 정부의 일원들 특히 장관부터 수석들 정책실장 이런 분들을 다 탈탈 터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정상적인 그 국정 운영의 과정이 매도당하기도 했었고 여당에 의해서 또 공격받기도 했었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사실은 그때까지 그것까지도 참고 넘어간다 치더라도 최근에는 대파 가격 얘기했더니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대파 가격이 얼마였다 이렇게까지도 응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들을 끌어오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했던 정부가 이번 윤석열 정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유세전에 뛰어드신 것도 지난 시간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정말 이대로 가면 나라가 큰일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접전지를 중심으로 특히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민주당 후보 편법 대출 의혹 관련해서 금감원이 오늘 해당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제 금감원이 원래 새마을금고에서 관리 감독권이 없는데 이제 행안부가 현장 검사 동참을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복헌 금감원장이 오늘 기자들한테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현장 검사 제대로 이루어지고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양문석 후보의 해명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사업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냈느냐. 그리고 그게 과연 편법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 그것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장 검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 이제 후보가 입장을 또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기다려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행안부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금감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권한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가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협업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모쪼록 현장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네. 양문석 후보는 본인이 편법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그 딸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것이 본인의 주장처럼 편법이 아니라 불법인 상황이 지금 속속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 어느 20대 대학생 딸이 그 대출을 받으면서 11억이라는 거액의 대출. 근데 그것도 사업자 명목으로 빌린다?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분명히 불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양문석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후보직에서 물러나서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양문석 후보를 데리고 가는 게 굉장히 악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경기 수원 중에 김준혁 민주당 후보 발언도 논란인데 어젯밤에 SNS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제 이대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과거 발언이 너무나 경솔했음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과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적절한 대응이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사과를 했고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었어요. 너무 잘못한 발언들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다고 이제 이대 재학생분들이나 동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을 좀 풀어주실지는 의문인데 어쨌든 사과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정말 반성한다면 사과를 하는 것에 있어서 반복된 사과일지언정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과를 해야 되냐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을지언정 저는 그거랑 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사자들이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후보는 사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김준혁 후보에게 민주당이 사과를 해라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더 좀 엄중하게 얘기를 좀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발언이 상당 기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에서도 이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신 대변인. 저는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나 조금 핑계만 계속 일삼다가 사과를 뒤늦게 한 거잖아요, 지금.
김준혁 후보도 그렇고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후보가 이 논란이 특히 위안부 할머님들을 거론하고 초등학생을 거론했었던 그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과거 역사적인 사료에 기초했다라는 그 해괴한 망언을 또 했어요. 어느 역사적 사료에 그 위안부 할머님들과 관련된 그런 비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논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사과가 좀 뒤늦은 것에 대해서 좀 속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런 식의 판단밖에 못하나. 본인이 학자로서 그리고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 뜻을 받겠다라고 했으면 국민이 명령하면은 즉각 그 뜻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위안부 할머님들을 포함해서 이화여대 학생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정계에서 물러나라는 그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좀 명확히 그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성 관련된 비하 막말을 일삼았던 그 저희 당의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도 공천 취소까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그냥 후보 개인한테 사과만 권고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모습은 저는 민주당이 조금 그 책임이 없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당이라면은 김준혁 후보가 이렇게 야기했었던 이 논란들에 대해서 좀 사과하고 즉각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장해찬 후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장해찬 후보가 지금 후보 단일화 경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받아들이면 완주하겠다라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닌가요? 사실 공천 취소까지 갔던 후보를 단일화 경선을 치른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는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충분히. 그리고 또 장해찬 후보가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진짜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했는데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진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지금 장해찬 후보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힘을 말씀하시거든요.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오겠다. 국민의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진짜 솔로몬 재판의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라면 국민의힘을 위해서 양보하고 좀 한 텀 쉬어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네. 이게 본인은 이겨서 돌아오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녹록치 않아 보이니까 이런 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경선을 받아줄 리가 없죠. 단일화 경선을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당 내부에서 좀 미운털이 박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표를 이제 나눠 먹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부에서 이제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진영의 후보에게는 표가 결집이 되고 그 남은 뭐 무소속인 장해찬 후보와 국민의힘이 공천한 후보끼리 표를 나눠 갖는 상태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석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단일화 경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마를 포기한다 이런 선언이 아니라 단일화 경선을 하자라는 제안을 한 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가 사실 그 저희 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좀 수성을 해왔던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유리한 지역을 국민의힘 출신 후보 2명이 나눠져서 표가 분산되고 결국에 민주당의 의석을 헌납하게 된다면 저는 저희 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더 큰 심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신주호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